네, 지금부터는 6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6월 13일 월요일에는 이제 영국의 4월 산업생산 지표가 있고요.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14일 화요일 날은 미국에서 이제 5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5월달 금통위의 의사록 요게 공개가 되고요. 6월 15일 날이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FMC 열리고, 그 똑같은 이제 날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그리고 중국에서는 5월달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요게 각각 발표가 되고, 또 한국에서는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6월 16일 날은 미국의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되고, 영국의 영란은행이 BOE죠. 여기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6월 17일 날은 EU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미국의 이제 그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BOJ가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날짜가 나온 건 아닌데, 그 금주 중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도 일정들이 꽤 많은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일 같아요. 수요일 날 이제 다 몰려 있어가지고 그날 이제 FMC. 예,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그때 뭐 금리 0.5% 인상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도 중요한 게 많이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소매 판매, 미국이 요새 또 소비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5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셧다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지표들이 또 나올 텐데 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월요일 날 발표되는 경기선행지수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경기선행지수에 그 주가지수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장 기대하는 게 누리호 2차 발사 있어서, 물론 뭐 기대감 때문에 미리 좀 오른 감도 있지만 1차 발사가 안타깝게 좀 실패했는데, 아무튼 2차에는 꼭 성공을 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 미국도 옵션 만기에는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좀 미국 증시에 변동성이 일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6월 달에 정부 정책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는데,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부총리가 직접 경제 정책 방향을 일단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한다고 좀 언론 보도가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좀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지,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잘 좀 코멘트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6월 FOMC가 이번 주 뭐 최대 변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0.5% 올리는 거 말고 또 다른 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까? 변수들이? 일단은 지금 6, 7월 빅스텝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연준 의장이 그 이제 이거죠. 9월 달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9월 달에 시장 예상은 한 50% 정도가, 반 정도는 거기까지도 빅스텝 0.5% 올릴 것 같다. 요걸 예상하고, 아니다, 9월부터는 물가가 좀 완화되면서 0.25로 갈 것 같다.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근데 그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가을 이후에 빅스텝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보폭을 줄여줄 건지, 요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추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또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이 좀 피크아웃을 찍고 좀 내려가느냐,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좀 미국 물가 지수에 선행하는 그 미국,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쨌든 일단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연준 의장이 중국의 좀 생산 물가 지수가 약간 완화됐으니까 좀 약간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발언 해주면 사실 너무 좋은 거죠. 시장이 해피한데, 그렇게까지 나갈지는 한번 어쨌든 계속 그날 있을 그 기자회견을 좀 주목하시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6, 7월 FMC보다는 사실은 그 8월 말에 보통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잭슨홀에서 미팅하는 거 아마 알고 해. 예. 그게 이제 9월 FOMC 전초전이거든요. 예. 그럼 그때쯤 되면은 물가지표 또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6월, 7월 데이터들이. 그럼 그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러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8월 말이 좀 한 번에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인플레가 좀 꺾이면은 연준이 긴축 속도를 좀 완화할 것이다. 네. 이른바 패드 푸시라 하는데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또 요즘 보면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 아예 접어라. 뭐 어림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팽팽한데 찬반 또는 전망이 이사님 생각은 어떤가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패드풋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패드풋이라는 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다가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갑자기 금리 인하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2019년에 실제 한번 있었죠. 그때 네. 금리 혼자 막 세게 올리다가 2019년 6월인가 아마 갑자기 기준금리 인하해가지고 증시가 이제 급등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힘든 게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금리를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0.5% 빅스텝을 가다가 0.25로 간다든지 또는 한 번 정도는 쉬어간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요지대로 금리를 갑자기 이제 0.25로 좀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을 한다거나 예. 실제 라파엘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그 발언을 한번 했었어요. 예. 올해 한 번은 금리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주워 담았지 네, 않습니까? 주려 담았지만 예. 빈말했다고 보지는 않는 게 예.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머릿속에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대로 계속 금리만 올리면 경기가 분명히 안 좋아질 텐데 이건 또 지지율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예. 물가만 잡다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근데 물가 안 잡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물가 지표입니다. 예. 모든 게 다 물가 지표예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인 게 뭐냐면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비행기 티켓 가격. 여행 수준. 네, 요게 근데 이게 더 비중이 커요.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지금 국제유가 120달러 넘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패드풋이 나오려면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꺾여줘야 저는 연준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선 금리 동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처럼 국제유가 안 꺾이잖아요. 그러면 패드풋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빅테크 규제 완화 이게 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경기 부양책도 좀 올린다,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 지금 우리 정치에 막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좀 하반기 정도 되면 이게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약간 뭐 정치에도 좀 플러스 효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좋죠. 당연히 뭐 중국이 부양해 주는 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5%가 중국이니까 당연히 부양책은 좋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일단 중국 전문가신 그 메리츠 증권의 최설아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가지고 하나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에 세 가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국의 이제 방역 정책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데 그 하반기부터 대도시에서 15분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PCR 검사소를 설치해가지고 상시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락다운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간이 검사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약간 완화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이고 두 번째가 역시 이게 이제 좀 큰 것 같아요. 부동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실제 시작이 됐고 부동산 규제 정말 심하게 했잖아요.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근데 지난 5월 20일부터 전국 모기지 금리를 0.35% 사실상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20년 8월부터 중국이 부채 감축을 했어요. 그 부동산 쪽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된 거죠. 부동산 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네, 이제는 금리 인하했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 좀 붐업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경기엔 상당히 우호적으로. 중국은 부동산 이게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한 가지 또 호재고 세 번째가 이제 빅테크 규제. 빅테크 규제 좀 완화한다. 그래서 류어 부총리가 주재한 재경회의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빅테크 규제도 좀 풀릴 수 있는데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 빅테크 규제가 좀 완화되면 그 청년 실업자들이 많은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많이 창출될 수 있대요.
그런 빅테크들이 고용을 또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어쨌든 이 세 가지 기조 하에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게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봉쇄가 풀리고 경기 부양 기조로 가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세 가지 변화에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D램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 반도체 주가에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실제로 그런지 아직은 조금 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는지 어떤가요? 이게 실제 D램 현물 가격은 올랐어요. 아, 그랬나요? 네,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너무 안 좋은데 반대로 현물 가격이 그러니까 3개월 반 만에 드디어 올랐어요. 계속 빠졌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지금 하락폭도 멈춘 상태에서 드디어 터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현물가가 상승할지 모르죠. 며칠 더 봐야 되지만 일단 멈췄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드디어 예. 이제 현물가가 멈췄다는 건 뭐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되게 좋은데 근데 주가 보면 참 이걸 전혀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데이터는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데이터는 팩트니까 좋아지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주가가 지금 반응을 전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 전망도 나쁘지가 않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뭐 NXP 그러니까 차량용 네. 반도체 회사죠. 그거 M&A 한다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는데 네, 말하자면 호재는 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거든요. 네.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쪽도 크게 지금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고, 나빠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1월부터 빠졌거든요. 예. 계속 빠졌어요. 그때 8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지금 빠졌으니까 그럼 미리 선반영을 했거든요, 사실. 선반영을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이 좀 수급적인 이슈가 좀 큰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엔화 약세 좀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달러가 지금 어쨌든 계속 강해지고 있는 측면에서 달러가 약해져야 우리나라 삼성전자 살 텐데 달러 약세를 이끌 만한 지금 요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위안화가 좀 강해지면 예.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간 이제 연동되니까. 네, 연동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중국은 위안화 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예. 부양책 쓰면서 펀더멘털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를 막을 만한 요인이 좀 없는 상태에서 외국계 투자도 뭐 불안하잖아요. 뭐 잠깐 뭐 중국 스마트폰 좋은 거 그건 모르겠고, 매크로 이슈가 아직은 불안하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강해져서 뭐 한국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그거보다는 전체 매크로 이슈나 달러 강세를 보면서 그냥 일단은 팔고 보자는 심리가 좀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네. 약간 좀 커졌다고 하는데 요게 좀 이런 식의 배터리가 좀 대세가 된다고 하면은 약간 원통형이고. 네, 원통형. 예, 이래 되면은 중국보다 국내 2차 전지한테 조금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호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4680 배터리가 뭐냐면 이 지름 있죠. 예. 이 지름이 46mm고 길이 있죠. 길이가 예. 80. 그래서 이제 합쳐서 4680이라고 하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커진 거죠. 원통형 배터리가 예전에 작았는데 이게 하나의 길이를 이제 크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에너지 용량이 5배나 커지고 이러면은 밀도가 5배, 출력이 6배, 주행 거리가 16%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이걸 채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크기도 커지지만 이게 커지는 대상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간 효율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업체가 우리 한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테슬라의 공급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지금 이걸 한다고 하는데 테슬라에 납품하는지는 아직 그건 결정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도 요거를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도 있어요. 파나소닉이 지금 일본의 와카야마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만 납품한다는 이야기 네, 있대요. 여기는 테슬라만 납품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지금 경쟁인데 여기에 근데 CATL도 또 뛰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지죠. 예. 삼국지인데 가장 앞선 기업은 어쨌든 LG하고 파나소닉으로 좀 알고 있어요. 예. 그 후발 주자로 이제 삼성이 뛰어드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하나만 쓸 것 같지는 않고 골고루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테슬라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가 될 가능성은 높다. 근데 무조건 한국만 수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누가 더 원가 절감을 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가격 싸움이에요. 비슷하니까. 그럼 누가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약간 새로운 또 싸움터가 하나 열린 셈입니다. 예. 그리고 누리호 발사가 이제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발사 뭐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후에 이제 우주 항공주나 방산주에 어떤 영향이 될까 이게 이제 관심이고 궁금한 건데 요 건 이후에도 지금 방산주나 우주 항공주에 또 다른 뭐 모멘텀이 있습니까? 요 이후?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요거 누리호 끝난 다음에 그 다누리라는 이제 달 탐사선이 8월 3일 날 발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쏘아봤지만 지구를 벗어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죠. 지구를 벗어나는 우주선을 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낸 국가로 등재가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구에서 만약에 이제 달로 보냈는데 이게 궤도에 안착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여기에 나사 장비도 같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사 장비 1개, 한국의 탐사 장비 6개가 합쳐져 가지고 달 표면을 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나사가 우리나라 또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모델이긴 한데 우리 한국의 기술력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누리호가 무조건 좀 이번엔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누리까지 연결이 돼요. 그 다누리까지 성공하면 진짜 이제 한국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벤트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보니까 항공우주청인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에 나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성공을 하면 명분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8월까지 이벤트를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만 이번 주 이제 증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어쨌든 6월 말까지는 한번 주목해 보시면 가장 큰 업종으로는 건설업종. 왜냐하면 건설주 많이 빠졌잖아요. 뭐 건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근데 최근에 목재 가격이 급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건자재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가 부담을 좀 낮춰주는 하나의 요인이고 그리고 6월 중에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이 그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분상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 이 분양이 또 늘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건설업종은 정책 발표 한번 기대감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면세점 말씀드렸잖아요. 그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단체 관광. 그러면 카지노 쪽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카지노 업종도 보시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도 완성차에 비해서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씩 공급이 정상화되니까 자동차 부품 업종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벌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건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22년 자동차 그 하반기 전망인데 제목이 새 아이템다워 밸류에이션 줄게 뭐 이런 제목이고요. 자동차 부품 이야기네요. 네, 자동차 부품입니다. 여기 이제 완성차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지금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2017년이 최고였어요. 9,560만 대가 팔렸고 작년이 7,700만 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 수요는 9천만 대 넘기는 어려워요. 정점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을 좀 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은 맞는데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그 합산 목표가 2021년도 작년에 125만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2026년도 목표치가 147만 대니까 연평균 3.2%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내연기관 전기차 합친 겁니까? 네, 합친 거죠. 합친 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적 성장은 어렵다는 거예요. 차를 엄청 팔아가지고 큰 수익 내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로 봉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완성차한테는 유리한 이유가 질적 성장으로 갔을 때 판매량이 좀 둔화되더라도 단가를 올려가지고
팔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내연기관차보다 이 전기차가 수익성이 더 좋아요. 판매 단가도 비싸기도 하고. 그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기가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기차는. 테슬라는 실제 딜러망보다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든요. 그럼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딜러들한테 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부담도 낮을 수 있죠. 그래서 완성차한테는 되게 좀 좋은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건 부품사한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부품사들은 양쪽으로 많이 찍어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시스템 부품사들의 성장은 예전처럼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부품사는 그럼 뭘 봐야 되냐? 친환경 부품에 집중돼 있는 회사들. 이쪽으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많이 필요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연기관 쪽보다는 전기차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 이 전기차 쪽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역시 배터리 관련 시스템이나 부품 쪽인데, 이게 배터리 모듈은 뭐냐면 배터리 요거 하나하나를 합친 거예요. 예. 요걸 모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BMS가 뭐냐면 배터리 이제 보회로, 배터리가 이제 좀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고, 또 그 다음에 배터리 팩도 있습니다. 아까 배터리 모듈을 제가 배터리 셀을 합쳤다 그랬잖아요. 요걸 또 합친 게 배터리 팩이에요. 예, 요런 이제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이 좀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거는 배터리 그 보호 회로,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를 보호하는 회로하고 배터리 팩이 좀 중요하다. 왜냐면은 지금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배터리를 만드냐면요, 배터리를 받아다가 하나하나씩 합쳐서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을 만들고, 셀을 합쳐서 모듈을 만들고, 예. 이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걸 또 합쳐서 배터리 팩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 중간에 모듈을 안 한대요. 네. 안 하고 바로 팩으로 간다고. 셀에서 팩으로 바로 이거를 간다. 셀투팩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라면은 단가가 좀 낮아진대요. 원가가. 그러니까 원가 절감 위해서 일로 가면 배터리 모듈보다는 배터리 팩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요거를 하는 업체들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에도 좀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요게 이제 하는 업체가 주로 현대모비스 네.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배터리랑 상관없이 요새 그 전기차 보면 앞에 그 그릴 있잖아요. 예. 내연기관차는 앞에 그릴 있죠. 엔진에서 열을 빼줘야 되잖아요. 네.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그릴에 이게 통풍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멋으로도 있지만 그걸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가 없대요, 원래. 예. 그럼 그 그릴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뭘로 만드냐면 LED 등을 거기다 꽂아 놓는데요. 그럼 뭐죠? 헤드램프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예. 그 회사들이 현대모비스하고 SL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럼 거기에 LED 등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우리가 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앞으로 예.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전기차에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그럴 부품을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6월 FOMC에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향후 긴축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장도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상황 세밀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